애인의 애인에게 들은 말 105. 집은 삼중으로 잠겨 있었다. 그녀가 내게 준 집 열쇠는 모두 3개였다. 첫 번째 열쇠를 돌려 흰색 페인트 칠이 군데군데 벗겨진 문을 열면 문고리가 망가진 문이 눈앞에 나타났다. 130년이나 됐다는 집의 문고리를 열면 삭은 나무 냄새가 코끝을 누르듯 스쳤다. 3층까지 계단을 오르는 동안 쉬지 않고 삐그덕대는 소리가 들렸다. 집으로 바로 들어가는 문 열쇠에 푸른색 하트 모양 스티커가 붙여 있어요.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 그녀는 내게 열쇠 구별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나는 푸른색 스티커가 붙어있는 열쇠를 보았다. 열쇠를 넣고 오른쪽으로 돌렸다. 문이 열렸다. 12월 24일에 돌아옵니다. 열쇠는 오전 12시 이전에 1층 주인집에 맡겨주세요. 2. 침대와 베개 시트는 돌아가기 전 집 근처 제니 클리너스에 맡겨 세탁해주세요. 3.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은 전부 드셔도 됩니다. 4. 낡은 집이라 전기 배선이 좋지 않습니다. 밥솥과 전자레인지, 토스터나 헤어드라이어를 동시에 돌릴 경우 휴즈가 나갈 수 있습니다.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섰을 때 냉장고에 붙어있는 포스트잇에는 주의사항이라고 적힌 글이 붙어 있었다. 그가 쓴 것은 아니었다. 그가 노트에 쓴 글씨를 본 적이 있다. 잘 나오지 않는 볼펜으로 힘을 줘 눌러 쓴 가늘고 긴 글자들이었다. 검은색 몰스킨 노트에는 알 수 없는 단어와 추상화된 기호, 그림들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쓴 글은 달랐다. 글자는 정갈했고 유독 한글 맞춤법에 신경을 쓴 흔적이 보였다. 한 달 전 서블렛을 구하는 사이트에 그녀가 올린 집 설명 역시 그랬다. 윌리엄스버그 매드포드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2분 거리, 동남양 3층 지하철 L라인, 맨해튼까지 한 정거장, 렌트 $2,400, 가구와 침구 식기 포함, 금연의 미혼 여성 구함, 디포짓 $500, 인터뷰는 전화로 대신합니다. 윌리엄스버그의 베드포드는 이제 관광지에 가까웠다. 더 이상 팽창할 수 없을 정도로 카페와 레스토랑, 바가 밀집해 있었다. 월세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의 2배가 넘었다. 하지만 나는 서블렛 사이트에서 글을 확인한 후 곧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건 그녀였다. 나는 한 달 동안 쓸 집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한 달 동안 새로 이사할 집을 구해야 한다는 분명한 목적도 잊지 않았다. 여행자가 아닌 유학생이 왜 서블렛을 구하려고 하는지 정도의 구실은 있어야 했다. 서블렛은 누군가에게 빌린 것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걸 의미했다. 빌린 것을 다시 빌려주는 이런 미국식 제도는 유독 긴 여름방학 동안 고향에 가거나 여행을 떠나는 유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고 낮았다. 가끔 그녀의 얼굴을 상상했었다. 그와 그녀가
부엌에 서 있는 모습을, 그와 함께 공부했던 여자, 2년 3개월째 그와 동거 중인 여자, 그가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여자, 집세로 악명 높은 뉴욕이나 홍콩에선 흔한 형태였다. 하지만 각 방마다 밖으로 나가는 문이 달려있는 건 꽤 특이했다. 공간은 크게 두 곳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한쪽 방에는 책상과 모니터, 사진을 뽑을 수 있는 대형 프린터가 놓여 있었고, 이케아에서 산 싸구려 조립식 책장 안에는 사진집과 책이 꽂혀 있었다. 책장 끝에는 스트랜드 서점 마크와 $16 가격표가 붙어 있는 마그리트와 호퍼의 화집이 놓여 있었다. 나는 순수 박물관을 펼쳤다. 그가 지하철에서 읽고 있던 책이었다. 할로윈을 이틀 앞둔 날이라 맨하탄으로 나가는 지하철 안에는 할로윈 분장을 한 우스꽝스러운 뉴요커들이 북적댔다.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고 있을 때 그는 분홍색 어그 부츠를 신고 스티로폼으로 만든 커다란 십자가를 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와 흑인 배트맨 사이에 앉아 있었다. 그때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의 무릎이 조금씩 떨렸다. 책을 쥐고 있던 손가락에 점점 힘이 들어가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나는 공공 장소에서 책을 읽다가 우는 남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북적이는 지하철 안에서 나는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눈물이 떨어지기 전 그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다. 떨리는 무릎의 진동을 내 손끝으로 멈추고 싶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자마자 그가 읽고 있던 순수 박물관을 인터넷으로 주문했다. 며칠을 기다려 읽은 책은 삶의 조건이 뒤바뀌는 어느 순간에 대해 서술하고 있었다. 한 여자와 사랑에 빠지고 그 여자 때문에 모든 것이 완벽했던 삶에 균열이 생기는 찰나에 대해서 말이다. 나는 소설 속 주인공처럼 그가 읽고 있던 책을 가슴에 안았다. 손끝으로 천천히 책장을 넘기며 그가 기꺼이 묻혔을 무수히 많은 지문들을 떠올렸다. 순수 박물관의 321페이지에는 서점 이름이 적힌 책갈피가 꽂혀 있었다. 어쩌면 그는 이 책을 끝까지 읽지 않은 건지도 모른다. 내가 알고 있는 결말을 그는 알지 못할지도. 방을 서성이다 잠겨있던 문 하나를 더 열었다. 철제 프레임으로 만들어진 침대와 칼로 깊게 긁힌 자국이 선명한 작은 책상이 놓여 있었다. 나는 그가 앉았을 의자에 앉아 그가 마주했을 책장을 바라보았다. 책장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분홍색 포스트잇 3개와 Between이라고 적힌 푸른색 포스트잇 하나가 나란히 붙어 있었다. 나는 단어가 적힌 포스트잇을 떼어 주머니 속에 넣었다. 그리고 침대 쪽으로 걸어갔다. 구김없는 침대포에선 희미한 샤프란 냄새가 났다. 침대 위에는 2개의 베개와 하나의 커다란 쿠션이 삼각형 모양으로 놓여 있었다. 어쩐지
모든 게 제 자리에 놓여있는 기분이었다. 그녀, 나. 그를 사랑하기 시작한 지 1년 8개월 만에 나는 그의 집에 와 있었다. 그는 내 얼굴을 본 적이 있다. 그는 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다. 지난 봄 우리는 맨해튼 30번가 근처의 뉴욕 유니버시티 부설 아카데미에서 함께 강의를 들었다. 뉴욕에서 활동하는 시각 예술가들이 작품을 발표하고 그것에 대해 토론하는 자유로운 형식의 강의였다. 3주일 후내 과제가 끝나는 기간이잖아. 돌아가면서 자기 작품도 발표하고 많이 도움될 것 같지 않아? 남자친구의 페이스북에서 강의 정보를 알아낸 건 일본인 룸메이트인 메이였다. 나는 가만히 메이를 바라봤다. 긍정도 부정도 아니었다. 하지만 메이는 늘 말없는 상태의 나를 좋아했다. 내가 계획 같은 걸 미리 세우지 않는 사람이라는 건 그녀도 알고 있었다.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던 것도, 이혼했던 것도,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쓰고 유학을 온 것도 전부 계획에 없던 일이었다. 그러나 3주 후 강의에 나가기 시작한 건 시각 디자인을 공부한 메이가 아니라 나였다. 삼청동에 있는 작은 출판사 편집자로 일하던 내가 비주얼 아티스트들과 함께 강의를 들은 이유를 찾자면 그런 게 아니었을까. 당시 나는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 1년 동안 한 무리의 기러기 엄마들과 함께 교육 심리학 강의를 들어야 했다. 그들에게서 1년 동안 내가 들은 가장 큰 테마는 아이들 대학 보내기와 현지에서 만난 남자 이야기였다. 그때 나는 30살 생일을 맞이했다. 혼자 생일 케이크의 촛불을 켜던 순간 내가 지난 3년 동안 내가 누구도 좋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겐 남편도 아이도 없었고 당연히 남자도 불륜도 없었다.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서 생기는 외로움과 사람을 좋아해서 생기는 서러움 중 어느 것이 더 나쁜 건지 모르겠다. 그러나 내 감정이 외로움인지 그리움인지 절망인지 슬픔인지 구별할 수 없을 때 내가 법정에 서서 이혼 도장을 찍은 건 분명했다. 메이는 누구든 사랑하지 않고선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말하곤 했다. 내가 알고 있는 건 누구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로 되돌아올지 알 수 없다는 것 뿐이었다. 싫어했던 사람을 불현듯 좋아하게 되는 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었다. 강의실에서 그와 내가 나란히 앉아 있었던 것도, 그의 아이폰과 내 아이폰이 바뀌었던 것도, 아이폰에 저장된 그의 사진들을 본 순간 내가 그를 좋아하게 된 것도, 두 번째 그를 봤을 때 그는 뭔가를 찍고 있었다. 그는 나뭇잎과 벽에 반사된 빛을 찍고 있었다. 빛의 형태를 일정한 프레임 안에 가두고 그것을 소리로 채집해 표현하는 작업이 그의 관심사였다. 미스터 섀도우, 몇몇 사람들은 그의 이름 대신 별명을 불렀다. 뉴욕에 와서야 나는 세상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걸 알았다. 머리와 눈동자 색깔이 따로 명시되어 있는 운전 면허증을 보는 일이나 다양한 억양의 영어를 듣는 일에 익숙해지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 때때로 뉴욕 지하철이 서울 메트로만큼 쾌적해지길 바라는 일만큼 불가능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래서 메이가 사촌 언니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그녀가 당연히 일본인일 거라고 생각했다. 김수영. 그녀는 첫 강의에서 자신의 한국 이름을 칠판에 썼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한국에서 전위적이고 강렬한 시를 썼던 시인과 같은 이름이며 영어로는 스위밍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나는 환하게 웃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생기는 건 필연적인 빛 때문이다. 빛을 찍는 남자에게 그림자라는 별명을 지어준 건 메이의 사촌언니 수영이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맥주 한 병을 따고 그들의 방을 산책했다. 헤어질지 모를 오래된 연인들의 방은 주중에 한적한 공원처럼 늘 비슷해 보이지만 어느 순간 바라보면 경이로운 풍경을 전달해왔다. 나는 가끔 돌부리에 걸린 사람처럼 걸음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5분 후 눈을 뜬 후 그의 입술이 닿았을 컵과 머리카락이 스쳤을 베개와 책들을 유심히 살폈다. 그러나 그것들을 직접 만지는 일은 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막 발굴에 성공해 모든 흔적들이 사라져 버릴까봐 두려움이 가득한 고고학자처럼 주변을 그저 맴돌았다. 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듯 방의 구석구석을 살폈다. 나는 방안이 그대로 보존되길 바랐다. 청소는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한낮에 햇빛 속에 먼지가 풀풀 날아올라 그의 방을 감싸는 풍경 안에 서 있었다. 나는 이곳에서 나흘을 더 보냈다. 이 집에서 보내는 동안 정체불명의 멍들이 생겼다. 늘 조심스레 다녔기 때문에 어딘가에 부딪힌 기억은 없었다. 자고 일어나면 무릎과 팔의 멍자국은 보라색으로 더 선명해졌다. 어느 날부터 그것이 내 몸에 생긴 그림자처럼 보였다. 강의실에서 가끔 그는 수영을 바라봤었다. 상대방이 전혀 볼 수도 인식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그것은 한없이 투명해 보였다. 강의실에서 자신의 작품을 발표할 때 그가 말했었다. 희망 없이 사랑을 사랑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다고.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만이 순수한 고통을 주고 순수한 고통만이 예술의 심장을 찌를 수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몸에 일부러 상처를 만들고 그것을 날인하고 증언하는 것이 예술가의 임무라고도 말할 때 그의 눈은 수영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집에 들어온 건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뒷모습을 찍는 사람은 누군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사람을 쉽게 알아보기 때문이었다. 비 오는 날 찍힌 그의 발자국에 자신의 발을 대어본 적이 있는 사람, 좋아한다는 말 대신 그녀의 립스틱이 희미하게 찍힌 머그잔 위에 자신의 입술을 대어본 사람이라면 어떤 것으로도 멈추어지지 않는 그것을 사랑이라 부를 것이기 때문이었다. 다른 여자와 살고 있는 남자를 짝사랑한 건 내가 원한 일이 아니었다. 그녀 역시 그랬을 것이다.
나는 그가 앉아있던 의자에 앉았다. 나는 그녀와의 마지막 통화를 떠올렸다. 서블렛을 주는 건 이번이 마지막일 거예요. 깨끗하게 써주세요. 크게 다툰 적이 있어요. 남편이 정말 까다로운 사람이거든요. 나는 낡은 창틀에 걸린 하얀색 커튼을 바라보았다. 커튼을 흔들자 햇빛 사이로 먼지가 털려 나왔다. 집안에는 그녀만의 분류표가 존재했다. 서랍장을 열면 속옷과 양말, 머플러가 색깔과 소재별로 각을 맞춰 일렬로 정리되어 있었다. 집안의 수건과 속옷, 침구류와 식기는 하얀 색깔이었다. 흰색을 좋아하는 사람 특유의 강박이 집안에 가득했다. 애초에 계획이 흐트러졌다. 그가 자신의 컴퓨터에 기록한 즐겨찾기 목록들이나 숨겨진 편지, 오래된 일기장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조금씩 내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편지를 한 장도 남기지 않았고 일기조차 쓰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발견한 건 그의 편지가 아니었다. 짜다만 스웨터 바구니 안에서 내가 발견한 편지는 남자의 것이 아니라 여자의 것이었다. 그것은 절박한 사람이 자신의 상태를 헤아릴 틈 없이 마구 써내려간 글이었다. 애처로울 만큼 노골적이었고 그래서 읽는 사람의 마음까지 너덜대게 했다. 너 때문에 나는 자꾸만 흘러가고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어. 네가 나를 다시 사랑했으면, 네가 내 곁을 떠나지 않았으면, 우리가 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절대 헤어지고 싶지 않아. 네가 날 떠나면 난 곧 말라버리고 말 거야. 아니, 죽고 말 거야. 널 사랑해. 나를 사랑해줘. 편지의 모서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사랑해줘 라는 문장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것은 패턴처럼 편지의 가장자리를 장식하고 있었다. 썼다가 지우고 지웠다가 찢어버리는 편지의 형식이 말하는 건 한결같았다. 그것은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라는 눈물겨운 고백인 동시에 분노에 찬 질문이었다. 어느 순간 잘못 누른 리플레이 버튼처럼 그것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고 반복되는 것들의 서글픈 숙명을 가지고 있었다. 반복될수록 멀어지고 반복될수록 희미해지고 반복될수록 그 힘으로 점점 더 빨리 사라져 버리는. 나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녀가 짜다만 스웨터를 잡아 올렸다. 나는 안뜨기와 겉뜨기를 교차하며 뜬 스웨터의 조직을 바라보았다. 서머 타임이 끝난 11월에는 생각보다 어둠이 빨리 밀려왔다. 언제 어두워졌는지 모른 채 밤이 지나가는 날이 많았다. 뉴욕에 오기 전 남편과 마지막 통화를 하고 이렇게 서 있었던 적이 있었다. 발등에 커다란 못이 박힌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다. 신혼 시절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며 스웨터를 뜬 적이 있다. 불안정하고 불균형한 시간들이 따뜻한 가을 스웨터로 조용될 수 있다면 그 사랑의 끝도 나쁘지 않을 것이란 생각 하나로 5년을 연애한 끝에 한 결혼 생활도 채 1년을 넘기지 못했다.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데도 무기력하게 모든 관계가 끝장날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의 집에 온 지 2주일이 지나고 있었다. 시간은 이제 흐르지 않았다. 그것은 먼지처럼 쌓여가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시계를 보지 않았다. 12월 14일 집 밖으로 나가기 위해 그의 운동화로 갈아 신었다. 커다란 운동화에 발을 넣으니 운동화를 신는다기보다 발이 운동화에 잠긴 기분이었다. 낮 기온이 16도를 넘어서는 봄 같은 날씨였다. 헐렁한 신발 때문에 발꼬랑 사이로 바람이 들어왔다. 걸음을 멈추고 그의 운동화를 바라보았다. X자가 아닌 일자 모양으로 신발끈이 가지런히 묶여 있었다. 걷는 밤이라는 그의 사진이 떠올랐다. 두 개의 그림자가 땅바닥에 포개져 커다란 발 모양처럼 보이는 사진이었다. 오랜만에 외출이었다. 동네 카페엔 루이 암스트롱이 부르는 캐럴이 흘러나왔다. 살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건 근사한 일이다. 지하철에서 무거운 짐을 들어주던 사람을 만나거나 절대로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책을 찾아주는 사람을 만나거나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었을 때 함께 걸어주는 사람을 만나는 일 말이다. 그는 길을 잃은 내게 길을 알려주었다. 맨하튼 이곳 저곳이 보수공사 중이었다. 39번가부터 꽤 긴 거리를 우리는 공사 중 소음 속에서 말없이 걸었다. 그와 나 사이에 처음부터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우리는 30번가의 좁고 어두운 계단을 함께 걸어 올라갔다. 그때 나는 그의 왼쪽에 있었다. 숨소리가 더 잘 들리는 쪽이었다. 사랑이 여간에서 멈춰지지 않는 것이라면 이별은 어떨까? 둥글게 말린 회색 털뭉치와 완성되지 못한 스웨터를 발견한 순간 나는 골똘하던 발걸음을 멈췄다. 스웨터를 쥔 순간 소리는 사라졌고 풍경은 정지되었다. 며칠 동안 다가서지 못한 그 박스 안에서 나는 스웨터를 꺼냈다. 그리고 내 몸 위에 스웨터를 대보았다. 팔 길이와 품을 보아 남자 스웨터일 게 분명했다. 그것은 반도 떠지지 않은 채 바구니 안에 돌돌 말려 있었다. 스웨터 안에는 형체를 파악하기 힘든 그림과 도안들이 잔뜩 들어있었다. 예정대로 완성됐다면 그것은 그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었을 것이다. 전나무와 루돌프가 그려진 크리스마스 스웨터. 나는 그녀가 스웨터에 짜려다 멈춘 그림들을 상상했다. 뜨지 못한 스웨터는 애처로워 보였다. 누군가 멈춘 일을 다시 시작하는 일, 털실에 묻어있던 눈물 자국을 쫓아 읽는 일, 짜 넣었던 실을 풀어 그것의 처음과 끝을 다시 읽는 일, 완성되지 않은 스웨터를 다시 짜는 일, 그것이 지금 내가 하려는 일이었다. 낮에는 그가 읽다만 책들을 찾아 읽었다. 그가 밑줄을 친 곳은 2번 더 읽었고 그가 모퉁이를 접어놓은 곳의 글은 노트에 필기했다. 밤에는 그녀가 뜨다만 스웨터를 떴다. 뜨개질을 하다가 메이에게 전화가 오면 그녀가 만나고 있는 대만인 남자친구에 대해 들었다.
메이의 사촌 언니 소식도 들었다. 수영이 내년 봄이면 남편을 따라 한국의 대학에서 강의를 맡게 될 것이란 얘기였다. 12월 셋째 주 윌리엄스 버그의 밤은 조금씩 길어졌다. 나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뜨개질하며 보냈다. 새로 뜬 디자인 도안을 바라보다가 맥주를 마셨고 의자에 앉아 짧게 잠들었다. 쌉쌀한 브루클린 라거가 목을 적실 때마다 그녀를 생각했다. 잠이 오지 않는 밤 그녀가 스웨터를 뜨면서 떠올렸을 그의 뒷모습을 그렸다. 나는 헤어질 것 같은 오래된 연인들을 생각했다. 코와 코 사이에 털실을 끼워 넣으며 혼자서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에 대해 생각했다. 사람들은 짝사랑이 한 사람을 혼자서 좋아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 없이 허망하게 사라져 버린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소요되는 혼란이 이 저교로운 사랑 앞에선 어느덧 무의미해진다. 휴대폰 배터리는 메이와 짧은 통화를 할 수 있을 만큼만 충전되어 있었다. 휴대폰을 켜면 그제야 부재중 전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에서 온 3통의 부재 전화 중 2통은 전 남편의 번호였다. 그의 번호를 아직 기억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다. 스웨터를 짜다가 창밖을 내려다보며 시간을 헤아렸다. 나는 그 누구의 사랑도 이어지지 않는 저녁 속에 앉아 있었다.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서글프지 않았다. 누구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것이란 점에서 짝사랑은 선한 인간들이 선택하는 자학이며 자책이니까. 메이에게 크리스마스 저녁을 그녀와 그녀의 대만 남자친구와 함께 먹겠다고 약속했다. 스웨터는 그들이 돌아오기로 한 전날 아침에 완성되었다. 완성된 스웨터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나는 그것을 그녀의 옷걸이에 걸어두었다. 그와 나는 2주에 한 번 같은 강의실 안에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도 함께인 적이 없었다. 그녀와 나는 서로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스웨터를 짜는 동안 시실과 날실처럼 시간의 조직들이 그들과 나를 단단히 엮어 매듭짓고 있었다. 스스로 커다란 스웨터가 되어 누군가의 어깨를 감싸 안는 기분이었다. 그날 슈퍼에 들러 냉장고에 브루클린 라거를 채워 넣어두었다. 내가 빌린 맥주의 숫자를 세어보니 모두 11병이었다. 집안의 먼지도 깨끗이 청소했다. 창틀에 묶여있던 리본도 원래의 매듭대로 묶었다. 잠시 빌렸던 컵과 식기들도 형태와 색깔대로 찬장 안에 넣어두었다. 이 집에 들어서기 전 내가 보았던 원래의 풍경이 내 눈앞에 놓여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가 책에 밑줄을 쳤던 문장을 적어 놓았던 노트를 태웠다. 하지만 그가 순수 박물관 앞장에 적어 놓은 핀보르카의 끝과 시작의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만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다. 지나간 옛 사랑이여, 새로운 사랑을 첫 사랑으로 착각한 점 뉘우치노라. 먼 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이여, 태연하게 집으로 꽃을 사들고 가는 나를 부디 용서하라.
스웨터를 뜨고 있는 동안 메이가 수영이 서울로 돌아가는 걸 기뻐한다는 얘기를 전해 주었을 때 나는 한 번도 그녀가 뉴욕에 살지 않았다는 걸 직감했다. 그녀는 잠시 뉴욕에 체류한 것 뿐이었다. 서울은 그녀에게 언제든 돌아가야 할 곳이었고 그녀의 정신적 고향이었다. 돌아가는 것과 떠나는 것이 이토록 다르다면 그것은 서울과 뉴욕 사이에 생긴 14시간의 시차만큼 도련한 것이었을 것이다. 나는 지하철에서 그가 순수 박물관을 읽으며 흘렸던 눈물을 떠올렸다. 그는 어떤 장면에서 그렇게 눈물이 났던 걸까? 스웨터를 들어올려 가슴에 꼭 안았다. 내 어깨 위에 올려진 스웨터의 팔을 토닥거리자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나는 그에게 작별의 편지를 쓰듯 중얼거렸다. 나는 당신의 집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나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오전이었다. 브루클린에 늦은 첫눈이 내렸다.